딤플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양에서 21년간 살다가 대한민국 오빠가 너무 좋아가지고 대한민국 인천으로 시집온 평양댁 한수혜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90년도에 태어난 세대거든요. 그래서 북한은 장마당 세대라고 하고 고난의 행군을 겪은 세대. 그래서 좀 어렵고 힘든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이라서 굉장히 생존 능력이 강하고 당보다는 아버지 어머니 덕에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세대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굉장히 궁핍하게 살았고 정말 없어서 못 먹고 못 입고 그랬던 세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릴 때부터 초콜릿 먹는 거, 과자 먹는 거 그거를 굉장히 행복으로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행복이라는 걸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세대였던 것 같아요. 그냥 따뜻한 밥 한 끼가 있으면 너무 행복했고 아버지 어머니가 새옷 한 벌 사주면 너무 행복했던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었던 것 같고 저뿐만이 아니고 그 시대에 태어났던 모든 애들이 다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됐던 게 그 어떤 역경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반석 같은 거를 꽉 쌓아놨어요. 그래서 어려웠던 걸 한번 어릴 때 겪어본 세대라 조금은 생활력이 강한 그런 세대인 것 같습니다. 원래 탈북하려고까지는 생각을 못 했었어요. 대신에 대한민국에 대한 동경은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어렵고 힘든 시기를 거친 세대라서 이 세상을 벗어나면 어떤 세상이 있을까 굉장히 궁금했던 차에 한류라는 걸 접하게 됐고 거기서 대한민국의 생활상을 드라마를 통해서 혹은 영화를 통해서 노래를 통해서 들으면서 동경하는 마음은 키웠죠. 그래서 그때 이제 그건 깨우쳤던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훨씬 북한보다 잘 사는 나라구나. 그래서 어릴 때 교육받았던 못 사는 남조선이란 나라가 결국에는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잠자는 그 시기에 훨씬 더 많이 발전해서 우리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있구나를 그때 알았죠. 그래서 언젠가 기회가 되면 한번 그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은 한번 만나보고 싶다. 정말 그렇게 잘 사는지 그런 마음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쌓이고 쌓여서 한 번에 이렇게 폭발한 탈북의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제일 처음에 봤던 드라마가 KBS 드라마 꽃보다 남자였어요. 거기 나왔던 그 이민호 씨가 제 첫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첫사랑을 찾아서 탈북했다고 해도 이제 가언이 아닐 만큼 아주 사랑의 콩깍지가 많이 껴있어가지고 저랑 같이 사는 사람이 이민호로 보입니다. 그런 매직도 있긴 한데요. 그 정도로 그때 엄청 파격적인 대한민국을 보게 됐죠. 그때 정말 충격이었어요. 오, 이렇게도 잘 산다고. 왜냐면 어릴 때 선생님께서는 대한민국 어린애들이 월사금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간다. 그리고 맨날 미제 구두 닦기 하고 껌파리 하고 신문파리 하고 엄마 아빠 약값이 없어서 명동에 가면 내 눈을 사주세요 라고 하는 정말 그렇게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때. 그래서 남조선이 야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남조선 더 힘들대. 야 걔네 정말 그러니까 뭐 똥 묻은 게 겨 묻은 게 흉보는 격이죠. 그러면서 걔네 어떻게 살겠냐. 우리가 공부를 잘해서 걔네를 해방시켜줘야 된다. 뭐 이렇게 교육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꽃보다 남자를 딱 봤는데 아니 무슨 월사금 없어서 왜 학교 못 가요? 헬기 타고 학교 가더만요. 헬기 타고. 근데 그거 보고 아 이건 뭔가 잘못됐다 싶어서 결국에는 이제 한 편 두 편 더 본 게 드라마를 통해서 대한민국이란 사회를 간접 경험을 당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이 잘 산다는 거 알았고 그게 이제 동경으로 넘어가서 내 세뇌가 깨지는데 역할을 단단히 한 거죠. 그게 할 말이 많죠. 네. 제가 처음에 그래서 이제 이 이민호 오빠 때문에 이민호 오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맨날 방송에다 떠들고 다녀가지고 한번 저 잡으면 목덜미 잡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민호 씨가 어느 정도 인기였냐면 북한 여자들의 막 여심을 흔들 정도로 그렇게 파워를 가졌었어요. 근데 이제 북한 여성분들이 다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이제 드라마로 대한민국을 잘못 배운 예죠.
대한민국 모든 남자들은 다 이민호처럼 생긴 줄 알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 대한민국의 남자들 처음 봤을 때가 이제 캄보디아에 나와가지고 처음으로 대한민국 사람들을 봤는데, 그때 그 처음에 이민호들이 떼거지로 들어와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러면 나 어쩌지 막 이랬는데 이민호 없더라고요. 현실에. 그냥 현실은 현실일 뿐이고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다를 그때 보고 느꼈던 거고, 대신에 뭘 느꼈냐면 사람 사는 세상 다 똑같고 우리랑 말이 통하는 한민족이었음을 그때 느껴서 굉장히 마음속으로 울컥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느꼈죠. 이민호는 진짜 딱 꽃보다 남자애만 있구나. 이제 북한 여성분들이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어릴 때부터 봐왔던 자기 아버지 상이랑 굉장히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북한은 아직도 많이 가부장적이에요. 어디 여자가 운전도 못하는 데고, 뭐 여자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데도 아니고, 남녀 평등권이 뭐 있다고는 하지만 그 정말 책에 있을 뿐이고, 아직도 여자가 많이 하대를 받는 그런 세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어머니의 삶을 봤을 때도 엄마처럼 살 거면 내가 시집을 가야 되나? 결혼을 해야 되나? 그 정도의 고민을 할 만큼 아버지가 매우 가부장적이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특히 더 군인이시라 항상 저희한테 말하는 말투 자체가 명령조셨거든요. 이렇게 해라 하지 마라 이런. 그래서 이제 집에 딱 들어오면 저희 집이 이제 군 병령이 돼버렸었거든요. 직각직선 수직 수평을 꼭 맞추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랑 비교를 해봤을 때 대한민국 남자를 보면 너무 이 자상함이 온몸에 배 있는 거예요. 매너가. 여자들이랑 같이 식당을 갔는데 의자를 먼저 빼준다거나 숟가락을 먼저, 정말 조그만 그 디테일에 뿅 가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지금까지 그런 배려를 받아보고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랑 지금 같이 사는 내 눈의 이민호도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남자들이랑 딱 비교를 했을 때 굉장히 무뚝뚝한 사람이에요. 경상도 남자 스타일 있잖아요. 뭐 밥 먹나 뭐 이런. 그때는 아버지랑 비교를 하다 보니까 반사이익이 확 커버인 거죠. 그래서 세상에 이렇게 자상한 남자도 있구나 싶은 거예요. 그때 이제 한번 확 가버리는 거죠. 그런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다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탈북하다가 잡히면 저희는 그냥 죽을 준비를 하고 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쥐약을 준비를 했었거든요. 앰플로 되어 있는데 엄청 커요. 주사약처럼 생겼는데 새빨간 액체가 들어가 있는데 그게 동남아에서 파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 동남아 그 쥐약이, 동남아 쥐들이 굉장히 이렇게 몸집도 좋고 그래서 커요. 그래서 걔네를 죽이려면 독이 엄청 더 세대요. 그거를 이제 하나 짚고, 만약에 보이부가 와서 나를 잡으면 주저없이 깨서 마시려고 항상 손에다 짚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나만 하려고 그렇게 짚고 있었는데, 저를 데리고 탈북해줬던 내 남편, 그 사람도 같이 짚고 있어서 그게 너무 감동이었죠. 그래서 안 죽겠다고 마지막까지 안 죽겠다고 버틸 수 있었던 힘도 거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다 준비를 합니다. 네. 내가 이제 북한이란 나라를 벗어난 거는 캄보디아 해 식당에 파견을 나왔을 때는 정말 북한이란 나라를 벗어났었던 상태거든요. 대신에 내 안에 속박이 나를 구속하고 있어서 나는 아직 북한 사람이다라고 자체로 세뇌를 하고 있었고, 북한을 벗어나서도 이제 그 식당 안에서 일하면서도 그때도 거기서는 북한 사람이었어요. 대신에 세뇌는 다 깨져 있던 상태였거든요. 다 깨우친 상태. 왜냐면 이 세상이 이렇게 넓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행복할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고, 북한 사람들처럼 불행하게 살지는 않는다는 걸 다 눈으로 보고 깨우친 상태인데, 그 깨우쳤음에도 불구하고 딱 나를 이렇게 구속하고 있던 그 밧줄이 뭐였냐면, 그래도 나는 북한 사람이다 라는 그게 딱 하나 미련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밧줄을 딱 끊어내고 내가 태국으로 딱 넘어갔는데, 그때 뭔가 해방감이 딱 드는 거예요. 나 이제는 북한 사람이 아니구나를 가장 먼저 깨우쳤던 것 같아요. 그걸 내려놓으니까 너무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나 이제 앞으로 자유 대한민국의 대한민국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희망이 그때 엄청 커지더라고요. 그때가 딱
탈북을 해서 국경을 넘었을 때 심정이 딱 그거였어요. 아, 나 이젠 북한 사람 아니구나. 그게 제일 와닿았던 것 같아요.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죠. 일 끝나면 자유시간 아니냐. 아닙니다. 24시간 저희는 감금 상태에 있었고 앞뒤로 다 문을 걸어 잠근 상태에서 저희가 그 안에서만 생활했고 저희가 이제 어디 도망을 못 가게 철조망이 다 삼엄하게 쳐있던 상태였고 물론 그 당시 저는 저의 인권을 유린하는 그런 행위라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던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뭐 저렇게 할 수도 있지. 왜냐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와 여기 철창 쳐놨어. 와 여기 대박이야 막 이러면서 들어오시면서 하시는 말씀들이 뭘 그렇게 그다지나 저렇나 싶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제가 대한민국 국민이 돼서 진짜 객관적으로 북한이라는 사회를 딱 바라보면 아 그게 정말 인권 유린이었구나 싶었었어요. 근데 이제 자유시간 같은 거는 정말 생각도 못 했었어요. 자유시간이 뭐예요? 저희가 한 새벽 2시에 끝나가지고 아침 8시에 내려간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너무 또 잠이 많아가지고 6시간 잠이 모자랐어요. 그러니까 잠자기 위한 생존을 했던 것 같아요, 항상. 자유시간은 없었어요, 저희한테. 그 정도로 굉장히 각박한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4년 반이라는 시간을. 없죠. 단 한 번도 없죠. 그리고 저희를 감시하는 CCTV 카메라가 사각지대 없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무슨 짓을 하는지 다 보여요. 그러니까 거기서 조금만 허튼 짓 하면 바로 북한으로 북송이 되기 때문에 내 잘못으로 가족의 어명을 씌우는 일은 하고 싶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절대 그런 일을 안 하려고 했었죠. 네. 제가 여기 와서 34,000명 정도의 북한 이탈 주민들의 탈북 스토리가 그래도 이제 채널A 이제 만나러 갑니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거의 한 10%는 공개가 된 것 같은데 루트들이 다 보면 정말 다 목숨 걸고 오신 루트들이고 그러니까 여러 통로가 많았더라고요. 중국을 통해서 혹은 아예 해상 탈북을 해버리는 경우 그리고 아예 삼국으로 나가가지고 저처럼 탈북을 해버리는 경우 이렇게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한 분 한 분의 탈북 스토리가 정말 다 드라마였던 것 같아요. 중국을 통해서 오려면 두만강 혹은 압록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 두만강, 압록강에서 정말 희생을 불사하고 오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중국에서 정말 죽을 고비 넘기셨던 분들도 계시고 동남아 쪽에 악어강 넘어오시면서 악어한테 물어 뜯기고 배 뒤집혀서 세상에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그 고난을 그때 다 겪고 오신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살아남으신 분들 재난 영화 같은 거 보면 가상에서 연기자들이 연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걸 실제로 겪으신 분들이 저희 북한 이탈 주민들이신 것 같아서 저 같은 경우는 어디 가서 이제 명함도 못 내미는 게 저도 이제 나름 목숨을 걸었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쉽게 탈북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어제 생각해 봤는데 어릴 때부터 하도 그 양커배기 미국놈 때려부시자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미국 사람은 되게 악하고 악독하고 사람을 굉장히 못 살게 그는 다른 나라를 못 살게 그는 그런 나라에서 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한테 아마 그 북한에 지금 사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미국 사람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잖아요. 미국 놈이 문화어예요. 완전 표준어예요. 그 정도로 미국이란 나라를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오해해서 미안하다고 말씀드리고 미국에도 참 좋은 분들이 많고 북한의 인권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미국 대통령이라고 하면 북한에서 완전 역을 막 새를 막 날려보내는 정도로 이렇게 하는데 미국 대통령님의 한마디에 북한의 인권이 그래도 조금씩 변하고 있어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고 제가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었었어요. 오해해서 죄송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대신에 우리 엄마가 제 대신에 발버둥 치셨던 것 같고 그 딸 하나 있는 거 그래도 우리 엄마가 항상 그 얘기했거든요. 너는 엄마처럼 살지 말아라고. 그냥 시집도 가지 말고 그냥 그렇게 아가씨로 그냥 예쁘게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마음을 먹었던 게 뭐냐면 내가 우리 엄마는 나이가 드셨을 때 고생시키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해외로 나가는 길을 선택을 한 거예요. 제가 해외로 나가겠다고 선택한 이유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돈이에요. 왜냐면 돈이 없으면 북한은 정말 굶어 죽는 세상이었거든요. 겉으로는 뭐 사회주의 분배 법칙에 의해서 너도 나도 잘 사는 나라, 뭐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어 있는 나라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서간에서 보면 너를 죽여야 내가 사는 그런 세상이 돼버린 거죠. 양육강식에. 그 이제 북한에서 항상 배워주는 자본주의의 그 양육강식 뭐 그런 세계가 이제 펼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안 죽이면 내 밥그릇이 적어지니까 어떻게든 이제 살아남으려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뭐 그런 생활 방식이 난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디 가서든 돈을 벌어야 되겠다 싶어서 해외를 나가는 길을 그때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버는 월급의 150배를 받을 수 있으니까 무조건 나가야 됐겠죠. 그래서 어렵지만 그런 길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 북한에서는 저희 아버지가 그래도 북한에서 월급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군인 월급이었는데 군인 월급이 한 달에 1불. 1불 가지고 못 살잖아요, 내 식구가. 그래서 북한은 월급 가지고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다 불법을 저질러서 살아야 되는 세상이고 그래서 북한의 법은 그 나라 국민을 지켜주기 위한 도구가 아니고 혼내기 위한 도구예요. 그래서 이게 법이라고 하면 북한 이탈 주민들이 굉장히 이렇게 무서워하는 게 나를 혼내던 기억이 있으니까. 왜냐면 그 법의 테두리를 지키려면 다 굶어 죽어요. 그러다 보니까 법의 테두리를 다 벗어나서 불법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도 한 달에 1달러의 월급을 받으면서 내 식구를 먹여 살리기 힘드니까 아버지의 권력을 가지고 많은 불법을 하셔가지고 저희를 먹여 살렸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다 북한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한 달에 1불을 버는데 제가 이제 해외로 나가면 150달러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150달러를 이제 달러로 이제 미국의 돈이니까 또 주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장부상에는 유로로 준다고 되어 있어요. 140유로를 준다고 장부상에는 적혀 있고 실제 지불은 달러로 하는 거예요. 달러로 150달러를 주는데 이 달러가 월급 타는 날에 주는 게 아니고 뭐 장부에 올려요. 150불이라고. 그리고 실제 주는 거는 20불씩 주거든요. 왜냐면 그거를 가지고 여성들이다 보니까 생필품 사야 되고 화장품 사야 되고 그런 걸 하라고 20불씩 준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한 달을 살아야 돼요. 그 정도로 북한 식당의 생활 수준이 굉장히 열악하죠. 그래도 저희는 행복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행복의 기준이 일반 북한 사람들이었으니까요. 한 달에 1불 받는 저희 아버지보다는 그래도 20배는 더 받고 살았으니까 그게 행복의 기준이다 보니까 그래도 참고 살았던 것 같아요. 나머지 금액은 쌓였다가 마지막에 북한으로 돌아가는 날 그때 이제 정산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북한으로 돌아가지 못해서 그 정산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저희 식당 같은 경우는 그래도 벌이가 좀 되고 장사가 되는 식당이라 그나마 괜찮았던 거고 아예 한 3년 나가서 그냥 집에 있니 없어 하고 배째라 하고 안 주는 식당 뭐 그런 식당도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기준 엄청 까다롭죠. 일단은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17살에서 23살. 23살 이상은 못 나가요. 늙었다고. 그래서 17살에서 23살까지의 처녀들을 뽑는데 나이, 그다음 키를 160 이상을 보거든요. 160 이상을 보고 재주가 뭐가 있는지를 봐요. 뭐 예술적으로, 예능적으로. 그리고 이제 생김새도 보겠죠. 그래서 이제 뽑혀온 애들이 거기서 약간 트레이닝 같은 걸 받아요. 모여가지고 트레이닝을 받는 때쯤에 뭐를 하냐면 토대를 따져요. 궁극적인 목표는 그거예요. 얘가 배신을 할 수 있느냐 안 하겠느냐를 따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 따지는 기준을 나 하나를 놓고 따지는 게 아니고 내 가족을 봐요. 계급적 토대라고 해가지고 얘네 집안에 뭐 사돈에 팔촌에 누가 옛날에 뭐 월북을 했고 뭐 월남을 했고 뭐 친일파였고 뭐 전쟁포로였고 뭐 탈북자가 있고 이걸 다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이라도 걸리면 이 친구는 이때까지 그 인물 심사를 하면서 면접을 통해서 쭉 왔던 그 시간을 통째로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못 나가요. 그 정도로 그 토대를 심하게 보고 얘가 괜찮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신원조회라는 걸 하는 거예요. 신원조회는 뭐냐면 지금 현직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위치를 북한의 간부과라고 하는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인사과 그런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다 확인을 해요. 진짜 여기서 이 사람이 일하고 있는지 뭐 이런 거를 다 확인을 하는 그 과정인데 그걸 신원조회라고 해요.
근데 그 신혼조회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개인이 부담해야 돼요.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 나는 계속 날짜가 늘어집니다. 내가 언제 나갈지 몰라요, 해외로.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까지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우스갯소리로 비행기 문고리 잡을 때까지 믿지 말라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그 고려항공 타고 중국 베이징까지 가서 베이징에서 홍콩을 경유해서 홍콩에서 이제 캄보디아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비행기 학을 뗀 거예요. 아, 나는 다시는 비행기를 안 타겠다고. 그러니까 제가 멀미를 정말 잘 안 해요. 저 배멀미도 안 하더라고요. 여기 와서 보니까. 근데 제가 고려항공을 타고 멀미를 얼마나 완전 롤러코스터인 거예요. 완전 올라갔다 내려갔다. 거기서 이제 비행기에 겁 집어먹고 중국에 갔는데 이만한 큰 보잉기인가요? 그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이제 타고 보니까 괜찮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하루 종일 그 비행기를 타고 캄보디아를 갔던 기억이 납니다. 내렸는데 이렇게 땅이 계속 흔들리더라고요. 내 몸이 계속. 왜 이러지? 저 자유의 여신상 꼭 가보고 싶어요. 옛날에 미국이라는 나라를 그릴 때 북한에서 이제 만화책 있잖아요. 만화책에 자유의 여신상 이렇게 그려놨던 기억이 있어요. 이건 어느 나라냐 싶었는데 미국에 있는. 근데 그 자유의 여신상에 대해서 그래도 어릴 때 한 번씩 다 경험했던 거라 그 자유의 여신상이 있는 그 거리는 굉장히 막 삐까뻔쩍하고 불이 막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 자본주의의 집약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꼭 거기에 가서 미국의 밤거리를 한번 걸어보고 싶다. 되게 소박합니다. 저는 무조건 햄버거 아니면 치킨은 꼭, 그러니까 제가 해외에 나가서 눈이 번쩍 떠지게 먹었던 음식이 햄버거랑 치킨이었거든요. 북한에 그런 게 없으니까. 있다고 해도 일반 주민이 그렇게 돈 주고 누구나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음식을 한번 권해보고 싶다. 그래서 제 소원이 뭐냐면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제가 이만한 탑차에다가 먹을 거 가득 싣고 동네 어르신들이랑 동네 아이들이랑 대접하고 싶은 그런 소원이 있어요. 원래 남편은 캄보디아라는 나라의 건설회사 직원으로 파견을 나온 사람이었거든요. 저희 2012년에 나왔는데 이분은 2013년에 왔어요. 그래서 오면서 정말 연고가 하나도 없는 그 나라에 대해서 뭘 좀 알아보려고 네이버 초록창에다가 캄보디아라고 쳤대요. 그랬더니 바로 연관 검색어로 캄보디아 평양냉면관이라는 연관 검색어가 딱 뜨더래요. 거기에 벌써 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게 진짜 북한 식당이라고? 야, 근데 이게 내가 뭐 여기 갈 일이 있겠어 라고는 생각을 했었대요. 근데 신기하게 오자마자 바로 저희 식당을 오게 됐죠. 왜냐면 마중 나온 일행분이 거기에 사시는 교민 가이드셨는데 그 교민 가이드 분들은 저희 식당을 안 고쳐간 사람이었거든요. 무조건 저희 식당에 오세요. 왜냐면 첫째로 말이 통하고 둘째로 한식을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셋째로 밤늦게 하는 식당이에요. 밤늦게까지 하는 식당이다 보니까 비행기에서 엄청 늦은 시간에 내려도 저희 식당만은 문이 열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게 된 게 저희 식당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만나게 된 게 첫 만남이었는데 처음엔 정말 악연으로 만난 것 같아요. 선배 때문에 만난 케이스였는데 제가 그때 완전 신참이었거든요. 근데 북한 식당에 딱 가면 군 체계 같은 상하관계가 굉장히 잘 잡혀 있어요. 특히 제가 나갔던 식당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상을 거기에 텃세를 잡고 있었던 식당이라 그 언니들의 그 텃세 있잖아요. 장난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군대에 갔다 왔다 할 정도로 그렇게 균열이 엄청났어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신참 때 막 이리 얻어맞고 저리 얻어맞고 자존감 바닥치고 할 때인데 그때 이 남자를 만났는데 이 남자도 이제 굉장히 악연으로 만나가지고 저한테 컴플레인을 걸어왔던 남자였어요. 그래서 서로 사이가 안 좋다가 선배가 가버리면서 어떻게 하면서 이제 미운정 고운정 다 들다 보니까 결국에는 사랑까지 갔는데 결국에는 몇 점만 말씀드린다면
선배가 이 사람이랑 저를 이제 이어놓고 간 약간 오작교 역할을 하고, 자기는 이제 열심히, 선배가 좋아했던 남자거든요. 선배가 엄청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열심히 이 사람한테 열과 성을 다하고 갔는데 결국에는 이 사람을 이제 저한테 맡기고 갔단 말이에요. 저 사람 좀 잘 덜 봐줘라 이렇게. 근데 잘 덜 봐줘라는 사람이 이제 영원히 잘 덜 봐주게 될 줄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때 선배가 가고 이 사람이 저한테 직진으로 프로포즈를 해와가지고 우리 100일만 사귀어보지 않을래가 처음에 저한테 했던 얘기였어요. 근데 그 100일만 사귀어보지 않을래를 저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북한 여자랑 남한 남자잖아요. 아무리 남녀간이라도 체제의 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농담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는 또 술을 팔아야 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제 손님과 이제 봉사원의 관계라 컴플레인 걸릴 일은 없게 만들어야 돼가지고 정말 흔쾌히 오케이를 했는데, 그게 사랑의 서막이었죠. 마지막에는 제가 이제 딱 돌아보니까 제가 이 사람을 너무 많이 좋아하고 있더라고요. 그 정도를 넘어쳐서 부모님이랑 이 남자를 올려놓고 마지막에는 저울질하고 있더라고요.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아무리 그래도 부모님이랑 비교할 사람은 아니다 싶어서 그만하자라고 했었죠. 그때가 이제 제가 캄보디아 생활을 한 지 4년 정도 됐었을 때예요. 완전 고참에 왕고참이었고 제 밑으로 다 신참들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생활은 조금 수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할 여유도 있었고, 그래서 많이 생각을 하다가 결국에는 우리는 여기까지인 것 같다. 뭐 인생에 3번의 기회가 있는데 내 첫 번째 기회는 알고도 놓친 걸로 할 테니까 그냥 우리 여기서 그만하자라고 이제 이별을 고했죠.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정말 아무렇지 않게, 그래 내가 너를 강요는 할 수 없지라고 하고선 그날 그냥 그 식당을 나갔어요. 저희의 그 사랑은 정말 손 한 번 못 잡은 플라토닉한 사랑이었어요. 정신적인 사랑. 그래서 그냥 버티면 괜찮겠다 싶어서 버텨봤거든요. 근데 진짜 안 오시더라고요. 다음 날부터. 왜냐면 370일을 오셨던 분이거든요. 365일 중에. 근데 정말 안 오니까 처음에 이제 괜찮아 이러다가 한 일주일째 되니까 완전 사람이 해까닥게 돌겠더라고요. 상사병이라고 혹시 피디님 아세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보이면 그게 씻은 듯이 낫는데요. 근데 이때까지 나한테 그 부어줬던 그 모든 사랑이 한순간에 확 없어지니까 정신이 완전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기어다녔던 것 같아요. 밥 한 알도 못 먹고 물 한 모금도 못 넘겨가지고 그때 몸무게가 41kg가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랑 같이 일하던 동료들이 쟤 무슨 병 걸렸다 싶어서 이것 때문에 제가 북한으로 가는 날짜가 확 당겨진 거예요. 그래서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근데 나는 굉장히 괘씸했던 게 뭐냐면, 이게 제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었는데, 네가 먼저 찾아올 때까지 나는 너한테 절대 연락을 안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북한 갈 날이 갑자기 앞당겨지니까 이게 덜컥 겁이 나서 결국에는 북한 식당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손님 전화기를 빌려서 전화를 하는 거 절대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근데 손님 전화기를 빌려가지고 이 사람한테 전화를 한 거죠. 이 사람 전화번호는 제가 너무 세뇌를 당해서 알고 있었어요. 했더니 한국에서 전화를 받더라고요. 처음에는 정말 멋있게 잘 가라, 나는 간다, 나보다 더 좋은 여자 만나서 행복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목소리 딱 듣자마자 이게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고 싶다고 먼저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이 그럼 내가 갈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날로 날아온 거예요. 그때 이제 정문으로 딱 들어오는 그 사람 모습을 보면서 내 아버지 어머니한테 맹세를 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내가 저 사람 손을 먼저 좀 잡겠습니다 라고 해서 결국에는 그때 나 오빠 따라 갈래요 라고 진짜 결심을 하고 막 일사천리로 진행돼 가지고 한 달 만에 저희 남편이 저를 이제 탈출시키는데 성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러브스토리가 체제와 이념 분단의 장벽을 넘어선 사랑이 된 거죠. 북한 식당에서 원래 납치를 하려고 했어요. 첫 번째 방안이. 왜 납치를 하려고 했냐면 제 발로 걸어 나가면 안 되거든요. 제 발로 걸어 나가면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해를 입으시니까 그건 안 되겠다 싶어서 나는 내 발로 못 걸어 나가겠으니까 납치를 해보시든가 라고 하니까 정말 납치범을 들여보낸 거예요. 그래도 납치범 하면 그냥 내놓고 이렇게 뭔가 이게 뒤집어 쓰고 뭔가 납치범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야 되는데 청바지에 파란 셔츠를 입고 들어왔더라고요. 마스크 끼고. 한 3명인가 들어왔는데 들어오자
들어오자마자 납치범들이 더 당황한 거예요.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똑같이 입고 똑같이 화장을 하고 있으니까 못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1차 납치 실패. 두 번째 B 플랜이 그럼 네가 나와야 된다. 바깥으로 나와야 돼. 이게 외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북한으로 돌아가기 전에 아버지 어머니 선물을 준비하라고 내보내요. 근데 혼자 내보내진 않고 조장이나 동행하에 내보내는데 그거를 따돌려야 되거든요. 뭐 옆에 사람을 따돌려야 되는데 그 따돌리는 방법이 진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때 저희 남편이 그 얘기를 했었어요. 5m만 떨어지라고. 그러면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평양 가기 3일 전에 제가 진짜 가까스로 탈출에 성공을 하거든요. 그때 외출을 너무 안 시켜줘가지고 마지막에 저희 남편이 윗사람한테 돈을 찔러줘요. 제가 나갈 때 뭐라도 사주라고 해가지고 이 돈 때문에 제가 이제 외출을 갑자기 하게 됐는데 그날 이제 저를 납치하는데 성공을 한 거죠. 그래서 조장이랑 같이 나갔었는데 조장이랑 어떻게 물건을 사다 보니까 5m가 벌어진 거예요. 그 상태에서 같이 이제 저력했던 분들이 저를 손을 잡고 그 조장을 따돌리고 저 멀리서 기다리고 있는 제 남편 차까지 저를 이제 인계를 해준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그 남편 차를 타고 바로 국경으로 넘어가지고 결국에는 태국으로 가서 태국에서 이제 대한민국으로 바로 오는. 그러니까 탈북을 누가 시켜줬냐 이렇게 물어보면 정말 쉽게 탈북하도록 그 캄보디아까지 내보내준 김정은이 제일 고맙죠. 제가 연애를 한 번도 못 해보고 나왔어요. 아버지가 세운 가훈이 있었거든요. 우리 집 딸내미는 23살까지 연애를 못한다. 근데 그건 있었어요. 쫓아오는 남자들 썸남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서로 좋아한다고 얘기는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 이제 여자가 나 너무 좋아해요 이런 얘기를 못 하거든요. 북한은 이제 연애를 연애라고 얘기를 안 해요. 연애가 되게 나쁜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연애질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연애가 되게 안 좋은 문화거든요. 그래서 젊은 남녀들이 굉장히 눈치 보면서 하는 게 연애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 졸이느니 차라리 마음 편하게 안 하고 싶다가 제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대한민국 말로 말하면 대시오는 남자들은 굉장히 많았는데 한 번도 받지는 못하고 결국에는 21살에 북한을 나오는 바람에 제대로 된 연애, 내가 마음에 있었던 남자한테 고백을 해서 서로 데이트 그런 걸 전혀 없이 나온 거죠. 그냥 나왔는데 21살에 다른 나라에 나와서 대한민국 남자들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뿅 하고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북한의 일반적인 남자들을 보다가 너무 매너를 장착하고 여자들을 배려해준 남자들을 상대를 하다 보니까 연애를 하려면 이런 사람들이랑 해야 되는구나를 느낀 거죠. 그래서 그런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늦게 배운 도둑질이 더 무섭다. 네, 그래서 아마 북한에서 만약에 제가 많이 연애를 해보고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나봤으면 차라리 탈북을 하는데 조금 많이 재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근데 하도 이런 거를 못 해보다가 억누르다가 나와서 대한민국 남자랑 연애를 탁 하는 순간에 이제 모든 게 이제 여기에 올인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폭발적인 반응으로 아마 거기에 힘을 얻어서 아마 탈북까지 이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대신에 그 동네 손가락질은 받겠지. 동네 어르신들의 쟤는 뭔가 잘못됐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아직도 그 유교적인 그런 간습으로 보시는 경향들이 많아서. 근데 요즘에는 많이 달라졌다고 해요. 그 여성분들이 좀 결혼을 늦게 하려고 하고 아예 안 간다거나 뭐 이런 게 좀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네. 왜냐면 저처럼 이제 해외에 나가서 해외물 먹고 온 친구들은 눈이 여기가 붙었거든요. 안 보이죠. 그게 이제 왜냐면 이 북한이란 이 우물 안에 이 세계보다 그 밖의 세계를 알고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혀 동화되지가 않겠죠. 나 혼자 살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돼. 뭐 이런 게 이제 지배를 하는 여성들이 있죠. 네. 아니 우리 그때는 이제 북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때에 제가 저를 이제 빙의를 해보면 우리 장군님이니까, 우리 지도자니까, 그래도 우리 얼굴이니까, 내가 모시는 신이니까 저 정도 될 수 있지. 예겠지. 그래서 어릴 때는 진짜
동심 세계에서는 그 지도자라는 사람이 굉장히 그 어디 신화에 나오는 무슨 알에서 까나온 무슨 박혁거세 뭐 그런 걸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어릴 땐 뭐 우리 장군님은 밥도 안 먹고 뭐 이슬만 먹고 사는 사람인 줄 알았고 뭐 똥도 안 싸고 응가도 안 하고 뭐 시야도 안 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요즘에 들어와가지고 김정은은 약간 인간적인 지도자를 조금 부각시키는 것 같아요. 김일성, 김정일 때는 완전 신이었거든요. 뭐 이제 목소리도 한 번도 이제 공개를 안 했었고, 뭐 김정일이 뭐 운둔의 지도자 뭐 이런 뭐 타이틀이 붙을 정도로 우리 장군님께서 뭘 어디서 하고 뭐 이제 손짓 몸짓 하나 해도 저건 신이 하는 거구나 이렇게 좀 세뇌가 됐었다면, 왜냐면 그게 이제 먹히지 않는 게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했습니까? 70년 동안 지금 계속 이어오고 있는데 이제 안 믿어요. 북한 주민들도. 저희 같은 세대도 너무 먹고 어렵고 힘들게 자란 세대인데 아직도 허리띠 왜 조이냐고 물어보면 미국 놈들 때문에 조인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먹히겠습니까? 안 먹히지. 그러니까 이제 좀 약간 이렇게 전술을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바꿔서 약간 내가 인민들한테 더 좀 다가가는 인민의 지도자의 뭔가 그런 면모를 보이려고 무던히도 애쓰고 인간적으로 눈물도 흘려보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제스처를 많이 보이는데 안 먹힌다는 게 지금 팩트죠.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이게 전문 용어인데 똥줄 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또 김주애도 아마 그래서 데리고 나오지 않았나. 나한테도 자식이 있고 나한테도 부인이 있다. 나도 인간이다. 뭐 이런 걸 보여주고 싶어서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네. 시대마다 좀 달랐던 것 같은데 김일성 시대는 약간 여자한 계란형 딱 보기에 우와 잘생겼다 와 예쁘다 이게 아니고 아련한 스타일들을 다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김정일 시대 때는 여자가 잘생겼다 하는 사람들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름달 같다라는 말이 최고의 칭찬일 만큼 야, 걔 잘생겼어. 여자가 잘생겼다고 하면 대한민국에선 되게 뭐지?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잘생겼다는 게 굉장히 최고의 칭찬이었고 미의 기준이었고,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는 쭉쭉 빵빵 인상. 그러니까 이렇게 글래머하고 얼굴은 동그란 스타일? 미설주를 보면 약간 나오는 그런 스타일을 이렇게 좋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신에 북한은 미의 기준이 다 그거였어요. 훤하게 생긴 보름달처럼 생겨서 북한의 배우나 뭐 유명한 사람들 다 보면 여자들이 다 얼굴이 커요. 그러니까 얼굴 큰 게 굉장히 그게 흠이 아니었어요. 근데 대한민국에 오니까 얼굴이 너무 조그만 게 너무 예뻐요. 그래서 놀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북한에서 얼굴 작으면 쥐포스라고 놀려줬었어요. 그 정도로 남과 북의 기준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북한 식당 종업원들 뽑을 때 지배인은 알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을 좋아하는지. 그래서 지배인이 이렇게 뽑아가는 애들 보면 쟤를 왜 뽑아가니? 쟤 뭘 어디가? 이럴 정도로 미의 기준이 달랐던 거예요. 근데 얘를 뽑아가면 얘는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엄청 먹히는 얼굴 뭐 이런 게 이제 많이 다르더라고요. 안 통할 것 같아요. 북한의 기준의 미녀들은 통하지 않을 것 같고, 차라리 북한에 정말 숨어있는, 정말 자연미인으로 숨어있는 그런 사람들을 북한이 그 사람들이 미인이다라고 기준을 올려놓기 전까지는 미국 사람들은 북한에서 내세우는 기준은 안 먹힐 것 같아요. 분들한테. 맞아요. 이제 옷가라고 하는데 옷가 기준은 다 북한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제 옷가에 가시는 분들 보면 다 그냥 보름달처럼 훤하다. 야, 걔 어떻게 생겼니? 이렇게 물어보면 야, 잘생겼더라. 야, 보름달처럼 훤하더라. 그러니까 북한의 미인상이 그거예요. 보름달처럼 훤한 얼굴에 부채살 같은 속눈썹에 반달 같은 눈에 모루알 같은 눈동자, 뭐 앵두 같은 입술, 뭐 이런 게 이제 북한의 미인상이에요. 항상 소설에다 그려내는 선녀의 모습을 이제 종합해보면 이렇게 훤하게 생긴 리설주를 연상케 하는 그런 것 같아요.
없어요. 여자들은 그냥 여자일 뿐이고 예쁘면 예쁘다고 해서 일을 좀 덜 시키고 뭐 이렇게 짐 들고 가는데 내가 들어줄게 이거는 아니고요. 그냥 여자는 다 여자일 뿐이고 어디 가서든 북한은 그냥 눈치껏 살아남아야 되는 세상이라 여자가 일을 더 많이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회적 약자가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는 세상이거든요. 대한민국처럼 임신했다고 임산부 전용석이 있고 뭐 임산부 때문에 뭐 길 다 터지고 이런 게 전혀 없고 배 아무리 나왔어도 짐 다 들고 다니고 그런 게 또 사회적으로 이제 나쁘지 않아 라고 인식에 이렇게 박혀있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막 여자를 우대하고 그렇다고 또 예쁘다고 더 우대하고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예쁘게 태어나면 북한의 미인방명이란 말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미인은 굉장히 운명이 기구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뽑혀가겠죠. 왜냐면 제일 예쁜 사람들은 지도자의 제일 가까이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니까 뭐 지도자의 눈은 무슨 눈이고 다른 북한 주민들 눈은 뭐 눈깔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 예쁜 사람들 다 뽑혀 올라가요. 진짜로 전국적으로 예쁜 사람들은 다 뽑혀 올라가고 그 뽑혀 올라간 사람들이 뭐 하냐 보면 정말 하찮은 일 해요. 화장실 청소하지 않으면 김정은 밥상에 올라가는 돼지우리 청소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 정도로 하찮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꿈을 다 접고 결국에는 지도자를 위해서 해야 되는 이쁘게 태어나면 그런 조건이 붙죠 항상. 근데 요즘 세대들이 그래도 이제 평양시에서 한다는 애들이 다 모여 있다는 거 알고 중앙당이라고 하는 경제지도부인가 거기서 계속 그 억가 선발 내려와요. 그 지도원들이 그냥 밤낮 없이 이제 한 번씩 들이닥치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다 깬 게 뭐냐면 내가 이제 뽑힐 기준이 될 것 같다 하면 다 화장실로 숨어버리고 다 어디로 다 숨어버려요. 안 가겠다고. 그 억가가 어떤 것인지는 알거든요. 옛날에는 그걸 되게 영광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뭐 가문의 영광이다. 김부자 가까이 가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집안에서 나왔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이게 징표다 뭐 이랬는데 이제 요즘은 다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나가서 돈 벌어야 되는데 언제 거기 돼지우리 가가지고 이거 할 새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다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거를 저는 몇 번 경험을 해가지고 요즘 세대는 많이 변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요즘에 그 이제 옷가에 가는 분들 보면 원래 옷가에 갈 때 기준이 뭐냐면 몸에 흠집 하나도 없어야 되고 몸에 절대 칼을 대면 안 돼요. 성형 이런 거 절대 생각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딱 자연 미인만 갈 수 있어요. 근데 요즘에 가는 친구들 보니까 처음에 남북 정상회담 할 때 보니까 제 친구도 거기 가 있더라고요. 명랑관에 가 있는데 제가 딱 봤는데 저 친구 코 수술도 하고 눈 수술도 한 친구인데 어떻게 저기 가 있지? 제가 놀랐던 적도 있어요. 대한민국만큼 그렇게 고도화되고 첨단 기술이 집약되진 않았지만 할 수 있는 것은 하죠. 눈 수술도 하고 코 수술도 하고 요즘에 뭐 이제 따라하는 게 많은데 대신에 많이 위험하죠. 그쵸? 미녀들만 딱 데려가는 것이 기쁨조.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기쁨조라고 안 해요. 북한에서는 기쁨조라는 얘기를 모르고 대한민국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북한에서 옷가라고 해요. 옷가에서도 가장 근접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 김정일이 일하는 사무실을 청소를 한다거나 주치 일을 한다거나 그런 사람들은 그 옷가 중에서도 당유가로 다시 빼요. 당유가라는 곳은 한마디로 말하면 당 간부들도 함부로 못할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 제가 학년에서도 당유가가 둘이 갔는데 여자랑 남자랑 갔거든요. 다 키가 다 컸었어요. 걔네가 마지막에 중학교를 딱 졸업하고 걔네 없어지더라고요. 어디 간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애들이 이제 다 군대 나가고 맨 마지막에 며칠 있다가 216이라고 하는 727 간판을 단 벤츠들이 딱 와가지고 얘네 들을 데려가는데 제가 있던 곳이 평양시 만경대구였는데 이게 만경대 구역장 위원회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서울시청에서 얘네 둘한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쫙 다 빼입힌 거예요. 양장에서 탁 빼입히고 구두까지 딱 신겨가지고 그 당 간부들이 얘네 이제 차를 이렇게 타고 가는데 90도 인사를 해서 보내더라고요. 얘네들한테. 근데 얘네들한테는 뭐가 나오냐면 임명장 같은 게 나와요. 당 유가라고. 그래서 얘네는 정말 특별관리 대상이더라고요. 걔네를 딱 데리고 가는데 우리가 우와 분명 나랑 같이 공부하는데 우와 이러면서 걔네 그렇게 간 다음에 소식이 딱 끊겨요. 뭐 어디서 뭐 하는지 전혀 몰라요. 그 정도로 이쁜 애들 중에 이쁜 애들 다 뽑혀가는 거죠.
거기가 바로 옷과, 거기서도 가장 비밀스러운 것이 박육과. 제가 이제 어디를 가면 그런 얘기를 물어보거든요. 남남북녀 하는데 강사님 보니까 뭔가 좀 실감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놀리나?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미인이라는 말을 진짜 절대적 미녀한테만 내놓고 절대 안 써요. 뭐 우리나라에 뭐 김태희 정도 돼야지 미인이세요, 이게 나오거든요. 근데 어딜 가나 여성분들 보고 미인이세요, 어머 너무 예쁘세요, 뭐 얼굴이 작으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인사말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받아들일 때까지가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중독됐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 해탈해가지고 남남북녀, 아니요 남남북녀 다 거짓말입니다. 남남남녀라고. 대한민국 여자들이 훨씬 더 예쁘고, 어릴 때부터 성장 과정에 이제 먹는 게 다르고 바르는 게 달라서 같은 나이대 여성을 같이 넣고 보면 한 20년은 젊어 보이거든요. 그 정도로. 그래서 저희 처음에 이제 북한 식당 나가서 손님들이 와서 나 몇 살 같아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아요. 내가 생각한 거에서 20살은 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내가 딱 봤을 때 30대 한 중반 같은데 하면 이분은 50살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해야 이게 맞더라고요. 그 정도로 엄청 젊어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단언컨대 남남북녀는 지나간 말이다. 남남남녀다. 대한민국 남자들, 대한민국 여자들 진짜 미치게 예쁘게 잘생겼다. 그러게 제 남자의 입장이 안 돼봐서 모르겠는데 그래도 뭔가 황홀하지 않을까. 오, 세상에 이런 여자들도 있구나 싶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북한 남자들은 외국인이라는 걸 접할 수가 없거든요. 서양 여성분들은 또 되게 글래머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콜라병 진짜 완전 그런 몸매를 지니신 분들도 많고, 대신에 또 이제 이게 체구가 있으셔가지고 보통 이제 북한 남자들을 다 이렇게 내려다볼 정도의 체구를 가지셨을 것 같아요. 크니까 그런 사람들을 이제 처음 보는데 그것도 여자다, 그리고 뭐 파란 눈을 가졌고 군발머리를 가졌다라고 하면 어릴 때 그림책에서 봤던 인형을 연상시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상의 인물? 그렇게 상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쁜 여자로 살아간다면 첫째로 같은 여자의 질투를 엄청 많이 받겠죠. 그래가지고 사회생활 하기 힘들 정도로 구박과 박해를 많이 받겠죠. 이쁘다는 이유로. 그리고 이쁘니까 아무래도 남자들이 엄청 관심을 보일 거 아니에요. 그것조차도 이제 꼴보기 싫으면 상대방한테 가르쳐야 되겠죠. 그러니까 북한에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엄마들이 이쁘면 피곤하다. 내 딸이 이제 많이 예뻐서 될 일도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누가 확 가서 와서 집어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할머니들이 항상 앉아서 미인망명이라고 한다고. 미인의 끝말은 정말 안 좋다고. 그냥 쓸쓸하게 생긴 게, 쓸쓸하게 생겼다는 의미가 뭐냐면 평범하다는 얘기를 쓸쓸하게 생겼다라고 얘기를 해요. 쓸쓸하게 생긴 게 정말 복 받은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거기는 이제 아무래도 외화를 벌 수 있는 곳이거든요. 북한 내에서 유일하게. 그래서 거기 해외 나올 때도 수단다에서 일할래? 막 이렇게 제의가 들어왔던 적이 있는데, 그 수단다가 뭐예요? 라고 하니까 그 연료를 이렇게 차에다 넣어주는 사람들이래요. 기름을 다르잖아요. 아무래도 이게 돈이 되니까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처녀들을 데려다가 걔네들이 이렇게 자동차에 주유여주고 이러면 예쁜 떡이 뭐 먹기에도 좋다고,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어디를 가다 보면 북한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어느 식당 가서 서빙을 해도 조금 그래도 예쁜 애들, 좀 더 젊은 애들, 이런 거를 해서 이제 돈을 벌려고. 이게 북한에 장사하는 사람들의 심리인 것 같아요. 그게 문화고. 운전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일단 아니잖아요. 자가용을 가질 수 있는 사회가 아니다 보니까 운전면허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사람들이 원래 없고, 내가 정말 직업적으로 운전을 하지 않는 거라면 평생 운전을 안 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라서 되게 큰 자부심, 그리고 그 스펙이에요, 그게. 그래서 운전수들이 운전사라고 하지 않고 운전수라고 하거든요. 운전수들이 장가도 잘 가요. 그리고 돈도 잘 벌고. 왜냐면 이 운송수단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간부의 운전수다 그러면 괜찮네 라고 사익감으로 괜찮다고 하는.
1순위였어요. 네, 그쵸. 그래서 북한의 여자들 중에 그런 말 많이 해요. 운전수들 다 바람둥이라고. 그 정도로 운전수들이 진짜 많이 그 헹구고 다녀요. 그리고 이제 그 교통 정리하는 여자들도 다 여자들이거든요. 운전수가 갑이에요. 운전수가 갑이고 운전수 동지 저 어디까지 좀 태워주십시오 이러면 그 운전수 마음이니까 보고 내 스타일 아니냐 그냥 가고 그런 세상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운전수가 굉장히 인기 많은 직업이에요. 맞아요. 거기 다 이쁜 사람들, 거기는 이제 경찰청 산하거든요. 인민보안청 산하인데 지금 뭐 걔네는 또 특별한 건데 제가 거기에 지원을 했었어요. 근데 다 됐다가 저도 이제 안 하겠다고 하고 나온 사례인데 거기 한 6년을 근무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그 내연을 맡으면서 이걸 하다 보면 거의 다 폐 쪽에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더라고요. 처녀들이 거기서 동상 입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너무 그건 극한 직업이다. 대신에 거기에 있으면 이제 입당을 해요, 여자들이. 그래서 그거 하나 보고 하는데 저 아직도 기억나는 게 거기 오디션 같은 거 보러 갔다가 교통지휘대 그 현역이 딱 지나가면서 우리를 이렇게 보면서 여기 왜 들어오겠다고 하니? 하면서 그렇게 싹 지나가더라고요. 그게 자기도 너무 힘든 거 아는 거. 그 정도로 거기 또 예쁜 사람들 거기 또 많이 모여 있습니다. 네. 벤츠만 알죠. 그걸 벤츠라고 얘기는 하지 않고 벤즈라고 했거든요. 벤즈. 그게 뭐 연식이 어떻고 그거는 하나도 모르고 일단 그냥 이렇게 삼각별만 있으면 벤즈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벤즈가 오면 와 우리 동네에 벤즈 왔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뭐 벤즈라는 게 뭐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나온다 이런 사실은 전혀 모르죠. 피디님 이거 너무 많은데요. 그냥 구할 수 있는 물건 물어보시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이게 사람들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생필품이 있잖아요. 무조건 있어야 되는. 세제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뭐 휴지도 있어야 되고 이 일상에 쓰는 물건이 다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밥 먹으려면 그릇이 필요하잖아요. 밥솥도 필요하고 이게 진짜 인간이 살아가는 거 원초적인 물, 불, 쌀 이게 지금 부족한 상태다 보니까 이 원초적인 걸 떠난 일상적인 거를 생각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화장실에서 휴지를 써본 적이 없고요. 그릇을 세척할 때 퐁퐁을 써본 적이 없고요. 빨래를 할 때 가루비누 진짜 이만큼씩 한 번씩 생기면 어쩌다 써봤고요. 그런 세대를 살았고요. 지금 현재도 아마 그렇게 사시는 분들 대다수이실 거고 물 안 나와요. 불? 전기 잘 안 들어와요. 근데다가 뭐 쌀을 줍니까? 365일 먹을 수 있게?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 사람들은 오롯이 생존이 문제인 거예요. 생존. 대한민국에 그런 게 있다고 캠핑 문화가 있는데 그 캠핑은 또 다 주어진 곳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 어디 무슨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정말 극한의 그 상황 속에서 생존하시는 특수부대 사람들이 나와서 그런 거 있더라고요. 그런 삶을 북한 사람들 지금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열악하다. 북한 주민들의 전반이 다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예 특이한 물건 중에 세탁기, 냉동기, 냉풍기, 에어컨 이런 거 있으면 북한 주민들은 아마 난리 날걸요. 냉풍기 있는 집은 진짜 저기 정말 까마득한 0.001%의 사람들 에어컨 넣고 산대요. 그리고 TV도 대한민국 TV는 싹 다 액정으로 다 바뀌었잖아요. 북한 아직 앞장구 뒷장구 TV 보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요. 선풍기도 없는 집도 많아요. 우리 휴게소 가면 어린이 수유방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냉장고 요만한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 있는 것도 굉장히 잘 사는 집이었어요. 그리고 가전제품으로 말하면 그런 게 다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 어머니가 가장 바라는 소원 중에 하나가 빨래해주는 기계 있었으면 좋겠다. 설거지해주는 기계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엄마의 딸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살거든요. 빨래해주는 기계에다가 설거지해주는 기계 다 갖다 놓고 살거든요. 이거를 엄마는 저 세상 미래의 세계로만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예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먹는 거. 대한민국 분들은 밥 먹고 무조건 커피, 음료수 이런 거 마시잖아요. 커피 생각도 못 해요. 그리고 밥을 먹어도 우리는 배달의 민족 보면서 오늘은 뭐 먹을까? 어제 시킨 거 또 먹을 수 없고 질린다 질려 이러잖아요. 어제 먹었던 거 또 먹을 수 있어요. 북한은 그 정도로 이제 먹을 것도 충분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무슨 커피 한 잔의 여유 이런 건 저기 별에서 온 소리죠.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일상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수준이랑 비교를 하면 비교가 안 되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그것도 뭐 전혀 생각도 못 하는 거죠. 몰라요. 모르고 피임이라는 것 자체를 몰라요. 피임 약이 있다는 것 자체도 모르고 피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 성교육에 대한 인식 자체가 잘 안 되어 있고 그걸 계속 감추려고 하고 그게 정말 잘못된 거라고 계속 하니까 그것도 또 잘못된 거라고 하니까 이게 불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계속 파생돼서 나오는 그 음침한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게 끊이지 않고 생리대가 있긴 해요. 있는데 질이 완전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그 생리대가 되게 비싸요. 일회용 생리대가. 그러다 보니까 다 엄마들이 애가 이제 생리를 할 때가 됐다라고 하면 천을 맞춰놔요. 가재천이라고 해서 천을 맞춰놔가지고 그 천을 이제 잘라서 이렇게 몇 개를 만들어주거든요. 근데 여성분들은 다 아실 텐데 첫 초경이 있을 때는 양이 엄청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몇 개로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막 그런 얘기도 하고 막 세수수건을 썼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하얀 천에 피가 묻으니까 얼마나 빨기가 힘들어요. 근데 북한에 물이 나옵니까? 무슨 뜨거운 물이 나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엄마들이 어릴 때부터 가르쳐 주는 게 비누를 거기다 막 이렇게 해서 빨아가지고 비닐봉다리에 넣어서 햇볕에다가 이렇게 놔서 그걸 이렇게 하얗게 만드는 방법, 쌀 맛 빠는 방법. 그러니까 여자들이 안 그래도 이 생활이 너무 힘든데 그것까지 그러면 얼마나 거대고 힘들겠습니까? 그런 생활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많았죠. 제가 지금 대한민국에 와서도 제 유일한 취미가 뭐냐면 액세서리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북한의 액세서리조차도 다 규제랑 통제를 해요. 그래서 귀걸이를 달지 마라. 귀걸이가 뭐 이만큼 길게 내려온 귀걸이 달면 걸리고 사상투쟁에 막 비판받고. 근데 하지 말라니까 더 하고 싶은 거예요. 해서 보면 너무 예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정책적으로 하지 말라라고 하고 밑에서는 계속 하고 싶다 계속 충돌을 하는 거죠. 이게 타협점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한쪽은 계속 하지 말라고 하고 한쪽은 계속 하겠다고 하고 이게 계속 부딪히는 사이가 지금 북한이 돼버린 거예요. 어릴 때 저는 액세서리를 정말 이 롱 귀걸이를 이만큼 길게 들이고 다니는 게 굉장히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정말 소박하죠. 대한민국에 가서 롱 귀걸이 안 해요. 하라고 하니까 진짜 안 하더라고요. 그 정도 사람의 마음이 되게 간사한 게 그거 한다고 내가 사상이 썩습니까? 뭐 어쩌습니까? 그거를 그렇게 통제했어서 그거 하고 싶었던 게 있었습니다. 적발이 되면 이제 난리 나죠. 머리도 내 것이 아니었으니까. 제가 자꾸 이렇게 머리를 기르고 다니는 이유가 한이 남아서 그래요. 머리를 절대 숏컷을 안 하고 왜냐면 북한에서 너무 숏컷을 하고 다녀가지고 머리 길면 계속 잡아들이고 그랬단 말이에요. 뭐 귀걸이 이상한 거 낀다고 사상투쟁에 얼려나 머리 길렀다고 해 바지 이딴 거 입었다고 저기다 해 전기 밥솥 있잖아요. 쿠크 밥솥 같은 거 써서 나라의 전기를 도둑질해 썼다고 그걸로 밥해 먹었다고 아버지 어머니 데려다가 사상투쟁에 시키고 인민반장 모여다가 뭐 자꾸 비판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뭘 그냥 하지 말라는 거밖에 없다고 하라는 거는 뭐냐면 계속 뭘 내라고 해요. 뜯어가겠다는 것만 하라고 하고 그리고 하지 말라는 그 외의 건 다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숨막혀서 살겠냐고 못 살지. 그런 이제 처벌과 규제, 통제 처음에는 굉장히 무서워하고 안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하다가 걸리면 모조리고 그래서 북한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잽싼 똥개가 따끈따끈한 똥 먼저 먹는다. 눈치 있으란 얘기예요. 눈치껏 살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정도로 많이 사회가 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흔한데 이거라고 하면 제일 생각나는 게 저는 휴지에 너무 목이 매가지고 볼일을 보고 휴지를 닦아야 되잖아요. 저희 집에 신문지로 닦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신문지도 정말 있으면 다행인데 없으면 우리 어릴 때 학습장 찢어가지고 공부하는 책 찢어가지고 그 정도로 휴지에 대한 그게 너무 이게 인이 박혀 있어가지고 두루마리 휴지 대한민국 처음에 왔을 때 어느 화장실에 들어가도 휴게소 들어가도 그 두루마리 휴지가 막 있는 거 보고 야 이걸 왜 훔쳐가지 않을까 엄청 이게 신기했었는데 저는 그 휴지를 가서 나눠주고 싶은 그런 게 굉장히 커요. 그리고 엄마가 고생을 좀 덜하게 그릇 닦는 세제 그릇이 정말 세제를 한 번도 못 닦아가지고 때가 아주 자글자글한데도 거기다 밥 먹고 그랬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물에다 한 번 이렇게
헹구고 세제가 없으니까 그럼 새물에 한번 헹구고 그게 다였어요. 그 씻는 게. 그러면 그 기름때가 잘 빠지게 계속 쌓이고 그리고 플라스틱을 또 너무 많이 써가지고 몸에 좋지도 않고 그런 걸 계속 반복을 하다 보니까 북한 주민들은 건강대로 나빠지고 생활은 계속 찌들어가고 계속 악순환이 반복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생각나는 게 저는 휴지예요. 휴게소가 있을 필요가 없는 게 거길로 다닐 사람이 없어요. 고속도로가 있어야 휴게소가 있잖아요. 고속도로 없어요. 있긴 있는데 남포고속도로, 향상고속도로에 있다고 하는데 진짜 일반 주민들이 그쪽으로 갈 일이 없어요. 통행증이 있어야 가기 때문에. 내가 도와 도를 넘을 때는 북한은 비자 같은 게 필요하거든요. 일부러 내가 무슨 어디를 가려고 생각을 안 해요. 그게 통행증 내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근데 거기 수요가 없는데 휴게소가 필요하겠습니까? 휴게소 필요 없어요. 어디서 가다가 삑 세워가지고 어디서 볼일 보고 오세요. 그럼 다 가서 볼일 보고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도중식사 싸가지고 다니고 도시락. 아유 없어요. 없는데 요즘에 그런 게 생겼대요. 음식 배달해 주는 건 생겼대요. 그거는 저는 경험은 하지 못하고 나왔는데 요즘에 생겼다고 하는데 택배는 생각도 못하죠. 택배가 뭔지를 먼저 설명을 해줘야 이해를 하실까 말까인데 택배 문화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물건을 살 돈도 없고요. 물건을 이제 쌓아두고 어디서 이렇게 팔 사람도 없고 그게 이제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것까지 되려면 한 100년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걸 최신소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편지 주고받고 하는데 거기 소포는 있어요. 근데 그거 언제 갈지 몰라요. 언제 갈지 모르고 가다가 안 때우면 낙상이고 그냥 자기가 알아서 먹고 사는 게 누가 언제 누구한테 소포 보낼 경황이 안 되고 그렇게 너무 각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마당은 활성화가 되게 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트 그리고 뭐 편의점 이런 거는 없어요. 아예 없고 동네마다 구멍가게 같은 게 하나씩 있는데 매대라고 하거든요. 그 매대에 뭐 먹을 것도 팔고 하는데 그게 장사하는 북한 사장님 마음이에요. 24시간 무조건 열어놓는 규정이 되어 있는 가게도 아니고 자기가 팔고 싶으면 팔고 말겠으면 말고 하는 가게라서 오늘 뭐 때려치면 내일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거라서 이렇게 막 체계화되어 있고 구체화되어 있고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먹을 거는 내놓고 딱 물건을 고르라고 하면 휴지랑 세제랑 샴푸 이거는 좀 풍족하게 가지고 쓰고 싶어요. 북한이란 사회가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이 위생적으로도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빨래를 하루에 매번 세탁기를 저희 집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번씩 계속 세탁기가 돌아가는데 하루에 한 번 빨래를 한다고 생각을 못 해요. 그리고 큰 빨래들 있잖아요. 이불 빨래 이런 거는 정말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자라는 어린 아이들이 면역도 엄청 저하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위생적으로 계속 이렇게 되면 사람의 건강에도 엄청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크면서 이게 또 발육이 잘 안 되고 그것 때문에 저는 만약에 북한에서 살아야 된다고 하면 무조건 어떻게든 탈북을 해보겠지만 그래도 살아야 된다면 저는 휴지 그리고 샴푸, 세제 그런 거는 꼭 가지고 들어가서 살고 싶습니다. 정신 나가지 않아 저것들. 그러고 사람이 어떻게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사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이 눈앞에 오늘 한 끼 먹고 살기가 바빠서 내가 지금 있는 여유의 돈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물건을 사고 싶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다라고 하면 미친 세상이라고 할 겁니다. 그 정도로 북한 주민들한테는 와닿지 않는 얘기인 것 같아요. 못 믿어요. 미치지 않고서야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안 하죠. 근데 맥북을 사용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북한 주민들은 몰라요. 그게 맥북인지 뭔지 몰라요. 사과 한 입 떼어 먹은 그게 아무리 있어도 저게 미국 건지 모르거든요. 그만큼 북한 정권은 북한 주민들의 눈과 귀, 코, 입을 다 닫아맸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나쁘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도 볼 수 있는 권리, 들을 수 있는 권리, 냄새 맡을 수 있는 권리, 맛볼 수 있는 권리는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만족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본능을 싹 다 막았어요. 그게 제일 화난다는 거예요. 배신감이 장난 아닐까 싶거든요. 저도 처음에 대한민국에 와서 그래도 내가 살았던 북한이라는 것, 그리고 내가 그때까지 신이라고 믿고 싶었던, 내가 숭배했던 그 지도자들에 대한 미련은 그래도 요만큼은 남아 있었어요. 근데 요만한 미련이 정말 배신감으로 바뀌었던 게 뭐냐면,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거를 알게 되니까 배신감을 넘어서 분노로 번지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았을 때 너는 여기서 이렇게 살았구나. 앞에서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한다고 얘기해놓고 뒤에서는 이렇게 살았구나에 대한 배신감이 분노로 확 바뀌더라고요. 그때 완전 뒤도 돌아보지 않을 만큼 그때 마음이 확 바뀌었습니다. 저 코스트코를 갔었거든요. 대한민국에 그 코스트코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뭐냐고 했더니 거기 미국 마트인데 굉장히 큰 마트래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그 무슨 소스 같은 거를 샀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 소스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막 미제거 이런 거를 굉장히 좋아하셔가지고 그 코스트코에 가가지고 땅콩버터 소스인가 뭐 그런 걸 이만큼 사오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거 맨날 빵에 발라먹고 그랬었는데, 그 코스트코에 가서 그때 처음으로 와, 미국이란 나라는 진짜 스케일이 다르거든. 야, 저걸 어떻게 막 저렇게 5층까지 이렇게 쌓아놓고 팔더라고요. 보는데 딱 느꼈던 게 뭐냐면, 미국이라고 그렇게 뭘 별 다른 신비한 물건을 쓰는 건 없지만 그래도 어느 나라를 가도 다 있을 거는 다 갖추고 사는구나. 이 모든 나라들은 그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막 코스트코 가가지고 막 열심히 그 쇼핑을 했던, 그리고 청바지도 진짜 몇 개 막 골라오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미국 하면 워싱턴 수도니까 한번 가보고 싶고, 라스베가스 있잖아요. 노래에 나성에 가면 소식을 전해줘요. 근데 그 나성이 그 라스베가스라고 하더라고요. 라스베가스가 왜 그렇게 예쁘냐고 했더니 그게 너무 예쁘대요. 그래서 워싱턴 아니면 라스베가스는 꼭 가보고 싶어요 라고. 그리고 미국 가면 또 뉴욕! 그러니까 미국 하면 뭐 도시 이름 굉장히 많이 너무 크니까. 근데 제일 가보고 싶은 건 워싱턴인 것 같아요. 여기 백악관이 진짜 거기 있는지 한번 가보고 싶어요. 너무,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을 들여놓기는 할 건지 그게 제일 의심이 되고, 혹시라도 백악관에 뭐 들어갈 수 있다면 저는 정말 불원천리하고 갈 것 같아요. 진짜 가보고 싶어요. 거기는 진짜 내가 생각했던 곳이 맞는지 가서 그 판도라의 상자를 한번 열어보고 싶습니다. 네네, 맞아요. 백령 축적이라고 하잖아요. 일본 여행 가봤어요. 오키나와를 가봤는데 예쁘더라고요. 예쁜데 내가 그렇게 생각했던 나쁜 사람들만 사는 일본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그 박혔던 세뇌가 아직도 그 잔재가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교활하고 악독하고 그런 사람들만 사는 곳이라서 내가 가면 뭔가 해를 줄 것 같고 뭐 그런 곳인 줄 아는데, 굉장히 사람들이 굉장히 조용하고 남의 일에 관심 안 가지고 사람 사는 세상 어디나 다 똑같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문화가 대한민국이랑도 비슷해서 적응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